자, 잘 쉬셨죠? 예, 이제 등기할 권리 보도록 하죠. 182페이지인데 이 부분은 민법 공부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들으세요. 민법 배우면 대부분 다 아니까. 등기하는 권리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물권이란 권리가 존재합니다.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고 또 일반 물권도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등기하는 경우로 세분하는데 부동산 물권의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것이 혹시 물권 배우셨나요? 민법 공부할 때? 들어갔어요? 들어갈 거죠.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제가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등기법은 어려운 이유가 민법이 바탕에 깔려야 돼요. 민법이 안 돼 있으면 민법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한 6개월은 그냥 수업 듣고 자꾸 까먹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들어도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급하게 마음 갖고서 한 2번, 3번 들었는데 점수가 안 나오니까 자꾸 지쳐가지고서 이상하다 그러는데 시기가 있고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법 공부가 좀 올라왔을 때 등기법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등기란 게 뭘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릴 때 매매계약은 등기하면 주인 바뀐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민법 공부할 때 매매계약을 통해서 주인 바뀌는 것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민법은. 그럼 등기하라고 나와 있는데 등기 어떻게 하는가? 방법하고 절차를 배우는 게 등기법이라는 얘기예요. 또 은행 가서 아까 돈을 갚았죠? 저당권이 소멸했잖아요. 그럼 등기 지울 때 말소 등기는 누구랑 신청합니까? 어떻게 신청합니까? 서류 어떤 걸 가져갑니까? 이걸 배우는 게 등기법인데 민법 공부가 안 돼 있으면 휙 넘어와서 그 다음을 배우니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 민법 공부가 깔리는 시간이 한 6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부가 되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내년 한 4월까지는 수업 듣고 까먹고 수업 까먹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마음 갖지 마시고 길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할 당시에 등기법은 아마 시험장 갈 때까지 잘 모르고 간다 그랬어요. 왜?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하나만 배우시면 뭐 충분히 공부하겠지만 6과목이 공부가 들어가니까 그게 뭐 쉽게 정립이 안 됩니다. 길게 보시고 그냥 편히 들으세요. 물권의 경우는 이제 민법 들어가게 되면 이제 본권이란 권리가 있고 민법에서 점유권으로 세분하게 됩니다. 본권이란 권리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부르고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친구한테 본필을 빌려갔습니다. 저한테 빌려갔어요. 빌려갔죠? 그럼 현재 이 본필 점유 누가 하고 계신가요? 앞에 분이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게 아니더라도 손에 쥐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도둑놈도 점유권은 있다 없다? 도둑놈이 제가 본필 훔쳐왔습니다. 제가 나쁜 역할을 해야지. 도둑놈이 본필 훔쳐온 경우에 제 손에 본필이 있지 않나요? 그럼 전 점유권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럼 점유권은 지금 저한테 있지만 이 본필의 진짜 주인은 앞에 계신 분 아닌가요? 그럼 이분은 내 물건 점유할 권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본권이 있다고 부르는 것이고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현재 그럼 본권이라는 권리는 다시 세분하게 되면 이제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정한 권리를 제한하는 제한물권으로 세분하게 되는데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권리를 소유권이라고 불러요. 흔히 완전한 물권이라는 말 쓰는데 물건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도 가능한 것이 소유권의 완벽한 기능입니다. 그럼 이 소유권의 경우는 사용하는 기능이 있고 수익하는 기능이 있고 처분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세 가지 기능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제한당한다가 제한물권이에요. 그럼 이제 둘로 세분해서 사용하고 수익만 하더라. 그걸 줄여서 사용수익을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고 처분가치 담보할 때가 담보물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물건이. 그러면 사용수익하는 권리는 법상으로 3개가 있는데 지상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전세권이라는 권리 이 3가지를 흔히 용익물권이라고 부르고 담보물권은 유치권 그 다음에 질권 그 다음에 저당권에서 이렇게 권리가 정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물권은 총 몇 가지 물권이 있느냐? 8가지가 물권의 종류예요. 그럼 종류는 소유권이 있고 사용 수익하는 권리 중에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고 점유권이 있는데 등기하는 권리를 찾아가게 되면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습니다.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은 등기는 가능해요.
지역권 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등기합니다. 유치권은 등기할 수 없어요. 유치권 등기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유치권 점유권이랑 같이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내가 세탁소에다가 세탁물을 맡기게 되면 세탁을 다 끝낸 상태에서 옷걸이 걸어놓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옷 주세요. 그러면 줘요? 돈 줘야죠. 그럼 세탁소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 채권 변제받을 때까지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걸 유치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유치권은 점유를 수반하다 보니 등기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등기 안 되고. 그럼 질권이란 권리와 저당권의 차이점인데 물어나 보자고요. 돈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권자 생각은 어떤 생각까지 빌려줄까? 저 채무자 돈 갚을 것이다, 아니면 안 갚고 떼먹을 것이다. 괜찮아요. 하나, 둘, 셋. 갚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빌려주시는데 돈 빌려주는 전문가가 누군가요? 은행이죠. 그럼 여러분의 돈 빌려간 친구들이 돈 잘 갚던가요? 잘 안 갚죠? 네, 그럼 돈을 빌려갈 당시에는 갚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떼먹으려고 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갚는 거지. 갚을 마음이 있으면 얼른 갚아야죠. 돈 갚아. 그러면은 지금 돈 없는데 나중에 줄게. 언제 줄게? 돈 생기면 줄게. 그거는 무효예요, 법적으로. 갚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돈 왜 없어? 취지면 다 나오는데. 당장 갚을 마음이 없으니까 안 갚는 겁니다. 그럼 이제 돈 빌려주는 전문가가 누군가요? 은행이죠? 은행 가서 딱 가가지고 대북에 가서 나 1억만 빌려주시오. 그러면 은행이 뭐라 그럴까? 담보 있냐고 물어봐요. 왜 담보를 요청할까? 너는 돈 안 갚을 거 뻔하니까 네가 담보 제공한 거 돈 안 갚게 되면 경매에서 채권 회수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을 갚는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는 경우는 담보 요청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아닌가? 맞죠? 그럼 1억 빌리러 간 경우 지금 뭐 LTV라는 제한이 있는데 LTV라는 것은 loan to value란 말 써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담보 비율 60%까지 간다 가정하게 되면 1억짜리를 60%까지 주는데 옛날 같은 경우는 LTV가 생기기 전에는 김대중 정권 시절에는 IMF를 벗어나기 위해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고 대출을 90%까지 줬습니다. 몇 프로까지? 90%. 제가 이제 학원 강의하면서 중개업을 7년 동안 투잡으로 했어요. 강의하고 중개업 두 개 같이 했는데 98년도에 중개업을 오픈해서 2004년까지 같이 투잡으로 강의랑 같이 했습니다. 잘 나갈 때는 부동산이 3개까지 있었어요. 내 자격증 하나 걸어놓고 사무실 하나 운영하면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서 똘망똘망하고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분 모셔다가 네가 운영해. 사무실 만들어주고 그리고 반은 넘어고 반은 나한테 갖고 와.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해서 제가 3개를 돌렸어요. 아, 그때는 제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때 자.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고 나면 집값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서로 사겠다고 넘기니까 매물만 나오면 다 무조건 사는 겁니다. 분양권이고 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겠다는 사람이 들 날리니까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주식시장 망가지고. 막 난리가 났으니까 부동산 다 몰리다 보니까 부동산 쪽에서 그냥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야지만 거래가 돼야지만 세금이 거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국세 같은 거 세금 걷잖아요. 아무리 뭐 물건 사 먹고 신나게 팔아먹어서 해서 세금 거치는 게 그게 클까? 부동산에 한번 팔려가지고 거치는 세금이 클까? 당연한 거죠. 부동산이 자꾸 거래가 돼야지만 양도소득세 거치면서 국가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세금 배웠어요? 취득세가 있고 재산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죠? 그럼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은 취득세, 보유할 때는 재산세, 팔아먹을 때 양도소득세 이 3개 중에서 세금이 가장 큰 세금이 뭘까? 세액이 가장 많은 거. 양도소득세 가장 많은 거예요. 차익이 크면 클수록 많이 내니까. 그 다음 많은 거는 취득세. 제일 적은 게 재산세가 되겠죠? 그럼 제일 많은 돈은 양도소득세 누가 가져갈까? 국가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 국세요. 그 다음 많은 취득세는 시도지사가 가져가는 세금이에요. 오케이? 제일 작은 재산세가 시, 군, 구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취득세 과세권자는 서울시장, 재산세는 노원, 구청장이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그럼 양도소득세가 많이 거치면 국가의 수익이 되나요? 그럼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낮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자꾸 올려내야 거래가 되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풀고 풀었잖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도 몇 년에 한 번 봐주겠다. 취득세도 뭐 깎아주겠다. 이자율 낮춰주겠다 해서 정책을 다 썼지만 약효를 안 받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학 쪽에서 부동산 거래할 때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게 이자율입니다. 이자율만 낮춰주면은 대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집값이 올라갈 때 그 차익 따져서 수익 발생하니까 근데 지렛대 효과를 발생하면서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성질을 안 보이니까 이자율을 낮춰줘도 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옛날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가니까 대출 받아가지고 투자해서 큰 수익 발생했잖아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문제는 이자를 낮춰줘도 사질 않는 거예요 지금. 이상한 기현상이 벌어지는데 어쨌든 간에 담보 제공할 당시에 채무자가 담보 제공할 때 가진 멋진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동산을 맡길 수도 있고 사는 집을 담보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동산을 담보 잡는 데가 어딘가요? 전당포죠. 전당포가 동산 잡고 돈 물려줄 때를 질권이라고 부르고 집 담보 잡고 돈 물려올 때 전당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담보 제공할 때 동산이냐 부동산이냐가 질권과 저당권의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동산에 관한 거는 등기할 수 없는 게 내용이니까 빠지고 저당권 등기할 수 있어서 이 점유권은 등기 안 됩니다. 점유권은 점유만 잃어버리면 상시 소멸하게 돼 있으니까 같이 움직일 때 등기가 안 되고 그 부동산 물권을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서 5가지가 기본 원칙이에요. 물권은 5가지가 소유권 등기할 수 있고 지상권하고 지역권하고 전세권하고 저당권 등기할 수 있다 해서 5가지 기본 원칙이고 하나 예외 규정이 그럼 질권의 경우는 등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동산이니까 등기가 안 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질권 중에서 권리, 질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뭐라고요? 권리질권. 권리질권은 한번 아직은 뭐 민법 안 배웠으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현재 소유권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집이 있더라. 그 집을 담보 잡히고 은행과 돈 빌려올 수 있죠. 그럼 소유권을 담보 잡히고 전환권 등기한 다음에 돈을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왜 가능해요? 소유권자는 아니지만 지상권자와 전세권자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자가 돈이 필요하게 되면 담보 어디에 맡기실 것? 부동산일 경우는 저당권에, 지상권자도 저당권에, 전세권자도 저당권에 맡기고 돈 빌려올 수가 있어요. 저당권은 3가지 권리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하고 전세권자만. 그럼 저당권자가 돈이 필요할 때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 등기할 수가 있느냐예요. 저당권자가 은행이 돈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자기 저당권을 담보 잡히고 저당권을 또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저당권은 몇 개만 가능해요? 3가지.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만 가능하니까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맡기고 돈 빌려올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저당권자가 뭐라 그러느냐? 왜 나만 안 돼? 지상권자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 있고 전세권자도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 있는데 왜 나만 안 되냐고 하소연하니까 그래? 그럼 너는 질권에 맡겨. 이게 권리질권이에요. 그럼 동산 잡는 게 질권인데 동산 잡은 게 아니라 뭘 잡았다 이번에는 저당권인 권리를 잡고 들어올 때 권리질권입니다. 그럼 저당권이 등기하는 권리죠. 얘가 제3의 권리 목적인 걸 확인할 목적으로 얘도 등기할 수 있다 해서 태어난 것이에요. 그럼 전당포가 시계반지 말고도 저당권자고 돈 빌려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거 잡을까요? 안 잡겠죠.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준 것이 또 하나가 채권, 담보권 만들어줍니다. 뭘 만들어준다고요? 채권, 담보권이라는 권리가 태어나는데 채권, 담보권이라는 것은 채권, 담보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돈 융통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거예요. 우리 등기법상에서는 민법하에서 저당권을 여기 담보 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로. 저당권자 입장에 돈이 필요하게 되면 어디에 맡길 수 있더라? 권리, 질권이나 채권, 담보권 담보 잡히는데 얘는 민법상 권리가 되는 것이고 채권, 담보권은 특별법상 만들어진 권리고 민법상 권리는 아닙니다. 요게. 그럼 이거는 어떤 권리냐? 2012년도에 채권담보권을 만들어서 시행이 들어가는데 만들어진 이유는 이제 돈 대출 받기 쉽게 해주려고 만들어진 계기예요. 이걸 처음 시행할 때 제가 뉴스 보고서 가만히 보니까 이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시행 법조문은 떴는데 여기에 기한 사례가 뉴스로 몇 개가 나오더라고.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가 그 당시는 인터뷰할 때 공장을 운영하시던 여자 사장님이 한번 나오셔가지고서 운영하는데 토지와 건물이 이미 담보 잡혀 있잖아요. 담보 잡혀서 더 이상 담보 잡힐 수 없으니까 이제 공장 안에 있는 기계 설비를 담보 잡혀 돈 빌려왔대요. 기계는 동산이잖아요. 채권을 환산할 수 있나요? 가격으로? 있잖아요. 그걸 담보 잡혀 돈 빌려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하는 사람 돈 빌리기 편하게끔 해주려고 만든 법률이 이거예요. 근데 우리 법적으로는 저당권, 타 일로 저당권 등기할 수 얘는 저당권이 또 설정할 수 없으니까 저당권이란 권리, 채권을 담보 잡혀 돈 빌려올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태어난 게 목적이 2012년도부터 또 한 번 나왔던 것이 또 두 명이 나왔다고 설명드려요. 한 번은 공장 하시는 분 나왔고 또 한 분은 소를 키우시는 분이 나왔어요. 소를 키우는데 또 농장 하시는 분들은 목장 하시는 분들은 기존 토지 담보 다 잡혀 있습니다. 사료회사나 우유회사에 담보 제공되어 있는데 담보 제공 또 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소를 담보 잡혀 돈 빌려온 거예요. 그러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동산,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담보 잡힐 때를 채권, 담보권거래 등기할 수 있도록 2012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추가시켜 버립니다. 요거는 민법상 권리고 요건 특별법상 인정한 권리다 보니까 써놓게 되면 여기에 권리질권 등기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까지 물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채권의 경우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있고 또 하나가 환매권이라는 권리가 존재해요. 그럼 권리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은 책에 나온 대로 요거 지워버리고 부동산 물권은 몇 가지가 있고 5가지가 있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하고 권리질권하고 그 다음에 채권 담보권. 요거는 채권 담보권 특별법상 권리이지 민법상 권리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규정을 했고 임차권, 환매권 등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위에 나온 여기까지는 물권이고 여기까지 채권으로 인정을 해요. 그 물권의 경우는 등기를 해야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며 채권 등기 안 해도 성립은 합니다. 채권 등기하는 입장은 대항력 갖기 위한 것이 목적인 거지 성립하려고 등기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전세권은 물권인가요? 그럼 전세권은 등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주변에서 아파트 전세 들어갈 때 계약서 쓰고서 등기 안 하고 확정일자 받고 살죠? 그럼 말만 전세인 거지 법 적용은 주택 임대차가 적용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이란 말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등기 된 것만 따지다 보니까 물권은 등기를 해야 태어나는 겁니다. 등기 안 하고 태어날 수는 없게 돼 있어요. 민법 규정에 186조에 규정하기를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하여야 효력이 있다요. 그럼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은 등기를 하란 얘기입니다. 그럼 물권이 발생, 태어나기 위한 목적은 등기를 해야 태어나는 것이고 반대로 임차권, 환매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이거는 채권입니다. 왜 채권일까? 물권 안에 없으니까. 물권은 아까 여기 써놓은 거 몇 가지 있었어요? 8가지 있었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채권이에요. 그래서 민법 공부할 때 나중에 배우시기를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종류는 8가지 외에는 물권이 들어올 수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임차권, 환매권은 채권입니다. 채권을 왜 등기하느냐? 대항할 목적이에요. 그럼 지금 주변에서 남의 건물에 세 들어갈 때 보증금만 내고 월세 내면서 장사하죠? 등기해 주든가요? 안 하고 그냥 보증금 내고 장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 없더라?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그럼 대항력이란 말이 무엇이냐? 제가 집주인, 여러분이 세입자, 오케이? 그럼 2015년 10월 1일 날 제 상가 건물에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에 2년 계약하고 새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몇 달 지났나요, 이제? 10월 1일 날 들어왔으니까 얼추 2달째 돼가죠? 근데 22개월 남았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등기 좀 해주시오 그랬습니다. 임차권. 제가 뭐라 그랬느냐? 우리끼리 뭐 등기냐고 그냥 사시라고 제가 등기 안 해주고 그냥 살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 내고 월세 내고 장사하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등기 안 한 상태로 이 세준 상가를 다른 자에게 팔았어요. 팔게 되면 새로운 집주인이 나오겠네요. 새로운 주인이 와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세요? 물어봅니다. 누구세요? 여기 세입자세요? 네, 근데 새로운 주인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에게 세 준 적이 없으니까 짐 싸서 나가시래요. 계약은 몇 년 동안 계약했는데
2년 계약했는데 2달 만에 나가시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나가란 말을 들은 경우에 계약 기간 남았다고 버티실래요? 짐 싸가지고 나가실래요? 혹시 아저씨가 싸움 잘하세요? 버티긴 뭘 버텨요? 나가려면 나가야지. 새로운 주인이 나가려면 나가는 겁니다. 민법의 격언에 이런 격언이 있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매매 계약을 통해 취득한 소유권자가 임차에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게 법이에요. 그게 싫으면 등기해라요. 뭐라고요? 등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아까 등기 안 한 상태에서 나가려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등기해드렸어요. 등기해드리고 파는 경우에 새로운 주인이 나가 그럴 때는 잠깐 대기, 등기부를 딱 보여주면서 나 등기한 임차인이니까 기약 기간까지 못 나간다고 버티림을 인정해주겠다가 대항력이에요. 그 임차권이 등기하면 좋아요, 나빠요? 좋죠. 대항 힘이 생기니까. 근데 집주인이 등기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냥 보증금 내고 살고 있지. 그러다 보니 힘이 약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런 임차인을 보호해주려고 만든 법률이 바로 뭐냐? 주택임대차보호법. 등기 안 해도 좋으니까 전입신고하고 주택인도 받고 살아라요. 그럼 다음 날부터 대항력 인정해주겠다요. 이 법이 나온 것이고 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나오게 된 겁니다. 사업자 등록증 개설해라. 그럼 다음 날부터 대항력 인정해주겠다요. 근데 임대차는 등기가 안 되는 권리니까 보호해주려고 특별법이 만들어져요. 하지만 전세권은 등기가 되는 권리예요. 등기가 되는 등기로 보호되기 때문에 전세권의 특별법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등기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등기가 돼 있으면 힘이 막강해지는데 등기가 안 돼 있으면 힘을 못 써요. 그럼 임차권, 환매권은 등기하는 목적이 어떤 목적? 성립하려고, 대항하려고. 대항할 목적, 등기하는 목적인 거지 성립과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권리가 9가지가 등기하는 권리입니다. 원래는 등기법 3조에 규정하기를 환매권은 없어요. 근데 민법에서 환매권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들어온 거니까 교재에서 동그라미만 치자고요. 지금은 부동산 물권의 경우는 등기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더라? 총 5가지죠. 부동산 물권은 소유권이 있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만이 등기할 수 있는 물권이며 점유권, 유치권, 동산, 질권, 특수지역권 등은 등기할 수가 없다 나와 있고 두 번째 물권은 물권이지만 일반 물권이 권리, 질권과 채권, 담보권 등기할 수가 있다요. 그럼 저당권자 입장에서 질권에 담보 잡힌다거나 채권, 담보권 담보 잡히는 경우를 이제 예를 들은 것인데 이 2가지 등기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부동산 임차권, 환매권의 경우 물권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등기를 인정하는 권리로는 부동산 임차권과 환매권이 있더라. 이 2가지 권리는 맨 밑에 보면 등기함으로 어떤 힘이 생긴다고 써 있나요? 대항력이 발생하더라. 이게 힘입니다. 그럼 물권은 등기가 돼 있나요? 네. 예, 그럼 물권 등기 때문에 당연히 대항력 발생하겠지만 채권인 임차권, 환매권은 상대권이니까 상대방 외에는 대항할 수 없게 돼 있는 거예요. 하지만 등기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대항력 목적으로 임차, 환매권 등기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는 외우지 마세요. 나중에 민법 공부가 되면 다 알아요. 저절로.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서 소유권 등기하는 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환매권 등기하는 절차를 배우다 보니까 등기하는 권리 저절로 외워져요. 그러니까 이런 권리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실 부분인 거지 굳이 하나하나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183페이지에서 등기대열 권리 변동에서 나오는데 여기 용어 정리예요. 첫 번째가 설정, 두 번째가 보존 찾았나요? 네. 예, 설정과 보존 차이점은 제가 기입등기를 설명드렸었는데 권리가 소유권이 처음 나올 때가 있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가 처음 나올 때가 있더라. 소유권을 처음 등기할 때를 소유권 보존 등기라고 부르고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처음 등기할 때를 설정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구별시력이고 이전 등기라는 것은 주인이 바뀔 때가 이전이에요. 혹시 민법 공부할 때 취득 형태를 배웠나요? 취득 형태? 오케이. 원시 취득하고 또 하나 승계 취득. 원시 취득이 있고 또 하나가 승계 취득이 있죠? 배웠어요? 차이점이 뭔가요?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의 차이점은? 너무 길어요. 2글자로 줄여서. 이게 차이점이에요. 전주가 있느냐 없느냐. 전주인이 없이 내가 처음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 취득,
전 주인의 권리를 이어받은 경우를 승계취득 그러는 겁니다. 그럼 전 주인이 없다는 얘기 내가 처음 등기하겠네요. 그럼 기본 원칙은 보존 등기하는 것이고 옛날 주인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럼 무슨 등기해야 될까?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게 기본 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샀습니다. 그럼 옛날 권리를 이어받아야 되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 내가 건물을 처음 졌어요. 신축했습니다. 그럼 내가 처음 취득했잖아요. 전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소유권 보존 등기. 요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원시와 승계의 차이점은 두 글자로 줄여서 뭐가 있더라? 전 주인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차이점이에요. 이해 갔어요? 전 주인이 없으면 무슨 등기하는 것이고 취득 형태 원시 취득이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게 기본 틀이고 예외 규정은 있어요. 기본 틀이 이렇다는 얘기고 또 승계 취득은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도록 기하면 아마 이전의 말이 쉬워질 겁니다. 상속받은 경우도 아버지 재산 이어받았나요? 상속받아도 소유권 이어받았잖아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고 증여를 받아도 옛날 소유권 이어받아야 될 증여도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 수면을 매립하게 되면 토지를 처음 취득했잖아요. 무슨 등기일까?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거. 이렇게 순서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이전 등기 언제 하는가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에 네 번째가 변경이란 말이 나오는데 변경 아까 경정과 세 번 했습니다. 등기상 일부가 잘못되어 있을 때 변경, 경정하는데 원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경정 등기하고 후발적 일부의 하자가 발생했더라. 변경 등기한다. 그게 변경, 경정 구별 실익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 제한이 좀 어려운데 처분 제한이란 것은 소유권자나 기타 권리자가 가지고 있는 처분 권능을 제한할 때가 처분 제한이라는 말 씁니다. 처분 제한은 게 흔히 떠들기를 처분 제한이라고 부르게 되면 여기 시험은 잘 내는데 압류 등기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가압류 등기라는 것이 있고 지금은 그냥 의미만 파악하시면 돼요. 처분 금지, 가처분 등기라는 것이 있고 경매 개시 등기 이거 말고도 뭐 공유물 불분할 특약, 전세권, 양도 또는 담보적인 특약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게 왜 하는가 정도 보시고 이 등기가 있을 때 어떤 기능을 발휘해야 하는지 또 나중에 문제가 어떤 문제 생기는가 거기까지 아셔야 돼요. 오늘은 왜 하는가까지 목적 설명드리고 그 뒤까지 설명드릴게요. 압류나 가압류. 압류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가압류 들어본 적 있어요? 가처분 들어본 적 있어요? 점점 약해지는데 경매란 말은 들어본 적 있죠? 이건 뭔지 설명 안 드려도 상관 아실 거고 압류나 가압류라는 것은 얘는 하는 목적이 돈 받을 게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금전 채권이 있을 때는 압류나 가압류 하는 겁니다. 돈 받을 게 있으면 뭐 하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돈 받을 게 아니라 집 받을 게 있는 경우 즉 금전 채권이 아닌 경우는 이때는 가처분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갚을 게 돈이다. 그럼 돈을 안 주게 되면 뭐 하는 것이고 압류나 가압류 하는 것이고 합격하면 제가 집을 드리겠대요. 이번에 받을 거는 뭘 받을 게 있어요? 아니 뭐 집 받을 게 있잖아요.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집 주기로 했는데 이 집을 여러분에게 안 주고 다른 집에 팔아먹게 되면 집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걸 잡아놓기 위한 것이 가처분 등기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럼 금전일 경우는 뭘 하시고 압류나 가압류. 금전이 아니면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압류는 왜 하느냐? 압류하는 목적은 국세나 지방세에서 세금의 체납이 있는 경우 세금 체납이 있는 경우에 압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옛날에 그 TV 프로그램에 좋은 나라 운동본부인가? 거기 배울 때 왜 세금 고액 체납자 찾아가서 세금 내시오. 납부계획서 안 내고 도망 다니면은 지방세법 제 몇 조에서 압류합니다. 떡 붙이지 않나요? 그 압류는 세금이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압류라는 것은 진짜 압류, 가짜 압류. 가짜 압류를 가압류라고 불러요. 진짜 압류가 아니라 가짜 압류하는 이유는 개인 간에 발생한 민사채권 돈을 빌려가면 갚지 않더라. 또 물건 대금 주지 않더라. 이런 걸 의미하는데 그럼 이제 가짜 압류한 이유는 제가 여러분의 돈을 1억을 빌려옵니다.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아요. 그럼 이제 돈을 받을 목적으로 제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는 거예요, 미리. 제가 집에 있는데 이 집 홀라당 팔아버리면 제 집을 경매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럼 경매 실행할 때까지 잡아놓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게 가압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가짜 압류라는 말 썼느냐? 분명히 제가 1억을 빌려왔는데 여러분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은 원금 유력에다가
이자가 얼마가 있고 이렇게 주장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 번 주장하고 제가 하는 말 주장이 틀려요. 여러분은 1억 얼마 받을 게 있다고 주장하시는 반면에 저는 갚을 게 없다고 주장을 해. 10원도 없대요. 이런 된장 맞을. 누구 말이 맞아요 지금? 채권자 말이 맞아요? 채무자 말이 맞아요? 누구도 말 맞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본합률 모델 가짜 합률 해주는 거예요. 가짜 합류한 상태에서 이걸 잡아놨네요. 돈 달라고 저에게 소송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소송을 제기해서 여러분이 얼마 갚아라고 판결을 받게 되면 그때 판결이 확정이 됐어요. 금액이? 확정됐죠? 그럼 얼마 갚으라고 판결이 떨어지게 되면 갚을 금액이 확정이 됐잖아요. 이때 가압류가 진짜 압류, 본압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판결 받을 때까지는 채권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진짜 압류라는 게 아니라 가짜 압류를 미리 하는 겁니다. 가압류가 쉬울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가압류 생각보다. 가압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압류는 법원에 요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가압류가 가서 요청을 하게 되면 가압류 요청받은 법원 입장에서 이제 채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가압류가 딱 들어오는 순간 채무자 신용도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돈을 안 갚은 거니까 신용이 떨어지고 신용이 떨어지면 은행 이자율이 올라갑니다. 이런 불이익이 채무자에 생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중에 가서 돈 갚을 게 없다고 판정이 떨어지게 되면 판결 떨어지는 순간 이 가압류 때문에 제가 피해본 게 있잖아요. 이 피해본 걸 보상해 줄 목적으로 가압류할 당시에는 일정에게 돈을 공탁을 걸어야 돼요. 손해배상 목적으로. 그러면 이제 만약에 채권액이 확정이 정확하다 그러면 약 법원에서 판사가 채권 금액 한 10% 걸라 그럽니다. 현금이나 또는 보증보험으로. 근데 돈 달라고 가압류하게 했는데 1억 받을 게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아무리 봐도 이 채권인지 확인이 안 돼요. 채용서도 없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피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법원에서 내리기를 명령하기를 가압류할 거면은 1억 5천만 원까지 현금으로 맡기라 그래 법원에. 되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채권에서 정확하게 받은 거라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소송 제기할 때 증거가 되니까. 그럼 만약 이런 게 없으면 법원에서 실제로 그래요. 1억이면 5천만 원 현금 공탁 걸라 그래요. 아니 1억 빌려도 1억 받을 돈 5천만 원도 법원에 맡겨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판결까지 발언한다거나 아니면은 공증 발언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면은 보증보험으로 그냥 가름해 주는데 그냥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돈을 빌려줬대요. 근데 증거가 없잖아요. 이런 경우는 가압류를 해주긴 해주되 나중에 손해배상 목적으로 공탁 걸라 그러면 돈을 맡겨야 돼 공탁가에. 가압류들은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오히려. 남의 권리를 가압류한다. 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압류 들으면 좋겠어요? 싫잖아요. 그럼 피해가 되면 그 피해를 보상해 줄 목적으로 법원에 돈을 맡기라고 걸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힘든 것이고 어쨌든 돈 받을 게 있는 게 뭐래라? 압류나 가압류인데 요거는 확정되면 뭘로 바뀐다고요? 본압류로 바뀌는 거예요.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짜압류가 있듯이고 가처분은 집 받을 게 있는 경우에 물건 채권에다 가진 채권을 의미할 때가 가처분인데 그럼 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왜 하는가 이해 가졌어요? 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그럼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있을 경우에 1순위 예를 들어서 갑의 소유권이 있더라. 갑의 소유권이 있는데 2순위로 갑의 소유권에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들어왔다거나 또는 빌린 돈 안 갚아서 가압류가 들어왔다거나 가처분 들어왔다거나 경매가 들어와 있는 경우 이런 게 들어와 있을 때 2등기 들어온 부동산을 2순위로 3순위로 매매 계약을 통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까? 팔아먹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압류가 된지 팔아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첫 번째 문제. 이게 이제 20회 이전까지 문제 나오는 것은 시험 기준으로 이제 출제 유형이 이런 등기 있을 경우 20회 기준으로 이전까지는 처분할 수 있습니까? 물어봤던 게 문제이고 20회 이후로는 그럼 이 이유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이후 문제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겁니다.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되는지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이제 우리끼리 너무 틀리면 어떤 맞으면 어때요? 하나 둘 셋. 압류가 된 거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럼 가압류 된 거 팔아먹을 수 있다. 처분금지 가처분된 거 팔아먹을 수 자신 있게 틀리면 또 맞으면 어때요? 우리 한번 이북기 한번 찍어보세요. 자, 가처분되어 있습니다. 팔아먹을 수. 왜 잘 가다가 거꾸로 비틀어 버려? 항상 처음 찍은 게 답이에요.
오케이? 들으시라고 그냥. 자, 누가 사가요? 그 말 해드릴 거예요. 좀 기다리시고. 경매된 거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들어왔다고, 이등기가 들어왔다고 소유권 소멸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럼 소유권 아까 사용수익 처분 팔아먹을 수 있다요. 누가 사요? 그 말 해가지고서 2년 재산분이 계세요. 옛날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래요. 작년 강의할 때도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옛날 14회 때 강의를 하는데 모 지역에서, 지역은 뭐 말하면 안 되고 누군지 알지 모르니까 강의를 하는데 압류, 가압류 가처분된지 팔아먹을 수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사요? 그러더라고요. 아, 누가 사는 게 아니라 문제되는 것은 이런 등기가 있을 경우에 을에게 이전등기 신청해서 팔아먹을 수 있는,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인 거지 누가 사고 안 사고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사요 그러더라고요.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압류된지 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게 문제인데 누가 사고 안 사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삽니다. 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저한테는 뭐 교수님 같으면 사시겠어요? 나도 안 사죠. 근데 왜 판다고 이렇게? 그게 아니라 사고 안 사고 문제가 아니라 이게 있어도 팔아먹을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져보자고요. 이 집이 1억짜리예요. 오케이? 보시면 알아요 이제. 이해 갔죠? 네, 1억짜리 집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압류가 1,000만 원 돼 있다 가정해보자고. 1,000만 원.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을 통해 을이 살 때 계약금 지불하고 잔금 치르기 전에 압류 풀어주는 요건을 말소합니다. 그러면 이제 잔금 치를 때 얘를 풀고 사면 소유권 유효하게 취득했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1억짜리 집에 대해서 압류 금액이 얼마래요? 1,000만 원이죠? 그러면 9천만 원 주고 얘한테 등기보다 먼저 해온 다음에 나중에 돈 갚고 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풀고 사든 산 다음 풀든 풀면 그만인 거지 못 팔아먹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해 갔죠? 그러니까 누가 사고 안 사고 중요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더니만은 14회 때 누가 사요? 그러더니만은 안 산다는 거. 그게 아니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 사요, 안 사. 그래가지고서 제가 수업 시간에 웃으면서 그럼 사지 마십시오. 다른 분은 살 수 있어요. 그러고서 끝냈습니다. 합격해도 불합격해도 이건. 떨어졌겠죠? 15회 때 딱 오셨습니다. 15회 때 오셔가지고서 딱 또 앉아 계시더라고. 저기 그래가지고서 압류된 거 팔아먹을 수 있나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 잘 모르잖아요. 이제 저걸 팔아먹을 수 있나?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 혼자서 네. 압류된 거 팔아먹을 수 있나요? 네. 같이 해보는 네. 이렇게 바뀌었더라고. 합격 불합격? 또 떨어집니다. 왜 떨어졌느냐? 역대 시험은 15회 시험이 가장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 당시 합격률이 실제로는 뭐 몇 프로로 얘기하는데 아마 제가 수치상으로 따져보니까 0.47%? 합격률이. 근데 발표 자료로는 뭐 몇 점 5%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1%가 안 됐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옛날에는 이 오프라인밖에 없었어요. 동영상이라는 게 없을 당시니까 학원을 나와야 돼 무조건. 그 당시에는 정말 이 학원 강사가 진짜 야 이런 직업도 있네 그랬습니다. 너무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 강의실이 우리 강의실 넓어요 좁아요? 이게 넓어요? 이거 한 3배만 한 데서 강의해 보셨어요? 이거 3배만 한 강의 저 뒤에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자리가 없으니 이 사이까지 다 앉아가지고서 그때는 정말 뭐라 그럴까 하늘을 나는 기분이라 그럴까? 네, 그렇게까지 강의를 했는데 15회 때 그 한 천호동 같은 경우는 한 학원에 1,000명이 넘었습니다. 한 학원에. 말이 1,000명이지 어마어마했어요. 안양, 평촌도 1,000명까지 갔었어요. 학원 인원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중에서 몇 명 붙었느냐? 천호동에서 5명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거짓말 같죠? 의정부는 학원에 700명이 있었는데 2명 붙었어요. 어머, 이런 시험이 15회 시험이에요. 그러다 보니 15회 시험 뭐가 일어났더라? 으쌰 해서 한번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정보종합청사까지 들어가서 앞바닥에 앉아가지고 제 시험 봐라 해가지고서 데모하던 시절이 이 시절이었었어요. 그래서 시험 봤던 모든 그 수험생 대부분이 나가가지고서 뭐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 학원마다 막 버스 빌려줘가지고 버스 타고서 정보종합청사 가가지고서 막 으쌰 때 막 농성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얻어낸 것이
15회 시험 다시 봐주겠다 그래서 추가 시험 다시 본 거예요. 그럼 10월 달에 시험 보는데 요게 4년 2005년도 5월 25일 날 시험을 다시 봅니다. 한 번 더 봐줘가지고서 이때 아마 학원생 자랑할 때 보면은 15회 추가 합격생 되게 많아요. 전 지금도 인정해주는 자격증이 이때 딴 사람은 자격증 인정해줘요. 이때 합격한 사람도 있겠지만 추가 시험까지 합격한 사람은 실력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 합격할 만큼의 실력을 갖췄어요, 이 당시에. 근데 시험이 워낙 어려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진 2차만 해도 되는 사람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점수 나오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다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또 5월달까지 공부를 또 7개월을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합격권으로 들어간 사람이 7개월 동안 또 공부를 또 더 죽으라고 파다 보니까 2차 과목 전체를 다 꿰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선생이랑 맞먹을 정도 실력이 된 거예요, 이제. 대화가 되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력이 나쁘다고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서 실력이 되게 좋았습니다, 실력이. 근데 이 중에 한 20%는 날탱이도 있어요. 어떤 날탱이가 있느냐. 1년 내내 공부 열심히 떨어진 사람도 있는 반면에 한 7월 달쯤 와가지고 공부 한번 해볼까 하고 온 사람들. 시험 봤을 거 아니에요. 재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이때 시험 응시한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오케이? 한 두세 달 공부하고 떨어진 사람들이 내년 10월 달에 시험 볼 거 아닌가요? 근데 봤다는 이 근거 때문에 이때 합격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럼 1년에 시험 볼 걸 6개월 만에 봐서 합격한 사람도 있으니까 거의 반사익 본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어려워서 이 당시에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제가 일화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15회 시험을 딱 끝났어요. 딱 끝나고서 시험지를 딱 받아 딱 보는 순간에 야, 이건 장난이 아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저도 문제를 3개 못 풀겠더라고. 24문제 중에서 야, 이게 답이 뭐지? 답이 안 나와요. 본 적도 없어. 그래가지고서 다 인터넷 뒤져가지고서 대법원 판례 뒤져봐도 이 규정이 없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한 번도 못 봤는데 그래가지고서 알고 봤더니 지적사무 처리 규정. 공무원들이 일하는 그걸 내버린 거예요, 그냥. 이걸 누가 맞춰요, 이걸. 공무원도 모를 텐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서 그것 때문에 정말 골탕들을 먹었는데 그리고 나서 막 으쌰 데모가 일어났죠, 이제. 데모가 일어나가지고서 막 난리가 났는데 저는 이 당시에 시험 딱 끝나고서 수요일까지 답 맞춰주고서 이의 신청하고 해주고서 외국 나가려고 마누라랑 여행 경비 다 지불하고서 이제 간다 있었는데 시험 딱 보는 순간에 허걱 난리가 났네 이거 여행을 가야 돼 말아야 돼 이제 죽겠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랬더니만 그 학원 원장님이 야 너 여행 간다고 밖에 있는 거 아무것도 갔다 와 그러더라. 그래서 짐 싸가지고 갔죠 이제. 그 태국 파타야를 둘이 딱 갔는데 마음은 되게 무거웠어요. 그래서 태국 호텔 들어가가지고서 그 인터넷 돼가지고서 거기 호텔에 앉아가지고 이제 메일로 옛날 핸드폰이 있을 아니니까 그래서 메일로 이제 쳐가지고 하려고 그랬더니만 이건 된장 맞을 한국이 아니니까 메일이 한글이 안 되잖아요 이게. 태국말하고 영어밖에 안 되다 보니까 영어로 하와이 시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서 아 미치겠네 그래가지고서 앉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이제 앉아가지고 어떤 궁리를 했느냐 영어로 안녕하세요 AN 이런 식으로 막 친 거예요. 읽으라고 한 글자씩 떼서 이렇게 해서 칸띠만 해서 한 서너를 치니까 아, 미치겠다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말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다시 전화를 했더니만은 국제 전화라고서 안 받더라고 저쪽에서 자꾸 학원에서 미치겠네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못하고 있는데 같이 간 일행 중에 여자분 4명이 오신 분이 있었고 여자분 7분이 오신 분이 있었어요. 일행이 같이 이렇게 한 팀에 묶였는데 여자분 4명하고 이상하잖아. 또 여자분 7분이 와 계신데 나중에 7명이 나이대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입니까 물어봤더니 친구 같지도 않고 친목해요? 그것도 아니래. 그럼 어떤 관계지 물어봤더니 같이 공부한 사람들인데 열받아서 나왔대요. 그래서 딱 느끼거든요. 그래서 혹시 고교 중에서 공부하셨나 그러니까 공부했대요. 너 어떻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도 그쪽에 있죠. 그래서 뭐 하시는데 그래서 전 학원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아 이제 대화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7명하고 저희 마누라하고 둘이 앉아가지고서 밤 새고 그 해변 카페 앉아가지고 맥주를 먹었는데 해 뜰 때 헤어졌어요. 이 대화가 터지니까 화제거리가 있잖아. 이거 가지고 세상에 그럴 수 있냐 하면서 학원의 선생님이 그 알아야 이러면서 흉보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밤새고 술을 먹고 다음날 다 다시 아침에 모였는데 눈돌이 하나같이 다 맞들이 가 있어요. 다
어떻게 이런 아이템 저것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때가 참 제일 어려웠습니다. 이 당시에도 떨어지셨다가 이때 합격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어쨌든 이때는 뭐라 그럴까 15회 때 공부하신 분들은 변 밟은 거죠. 아닌가? 네, 근데 이건 좀 운이 없는 거고 너무 좀 심했습니다 이때. 어쨌든 간에 자 압류감이 갖춰본 데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이따까지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이후에 팔아먹게 되면 나중에 얘네들 말소를 해야 돼요. 돈을 갚는다거나 해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말소 못하게 되면 압류가 있는지 팔아먹었죠. 압류 말소 안 하게 되면 얘는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걸 배우는 게 저 뒤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까지 배우셨느냐? 압류, 가압류, 가처분 왜 하는가 이유 배우셨고, 오케이? 근데 압류가 된 거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을 수 있다까지 배우신 거고, 나중에 저 뒤에 가서 아니면 1월 6달부터 팔아먹게 되면 압류 뒤에 들어온 거 요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요걸 배우는 게 뒤에 문제고, 20회 이전까지는 아까 설명드릴 때 20회 시험 이전까지는 팔아먹을 수 있느냐 물어봤던 게 문제였었고, 오케이? 그럼 팔아먹은 뒤에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게 또 20회 이후의 문제예요. 이 과정을 물어보는 게 문제다 보니까 나중에 뒤에 가서 배우십니다. 이거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시면 돼요. 압류는 왜 하시고? 세금 받으려고. 가압류는 개인간에 빌려준 돈 받으려고. 가처분은 금전 채권이 아닌 거 보존하려고. 이렇게 해서 개념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소멸이란 말이 나오는데, 소멸이란 건 없어지는 게 소멸입니다. 소멸은 둘로 세분해서 부동산이 소멸할 수도 있고 권리가 소멸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오늘 수업 끝나요. 부동산이 소멸했다. 아까 오늘 배울 때 멸실등기 왜 한다고 배우셨나요? 멸실등기라는 등기는 부동산이 전부가 멸실한 경우 멸실등기 하더라. 그럼 부동산 목적물이 멸실한 경우는 멸실등기라는 등기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매매계약을 해지했다거나 기간이 만료했다거나 합의 해지했다거나 또는 뭐 기간 경과로 소멸했다거나 이런 경우 전부 다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말소 등기를 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소멸의 경우 여러분 교재에서 어떤 물권의 포기가 있고 합의 해제, 혼동, 목적물 멸실, 등기원인의 무효나 취소 등 나와 있는데 하나 동그라미 칠 것이 목적물 멸실, 목적물 요거 하나만 동그라미 쳐 놓으시고 그 목적물 멸실한 경우는 멸실 등기라는 등기를 하게 됩니다. 무슨 등기 한다고요? 멸실 등기.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든 합의 해제한 혼동 전부 다 말소 등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는 무슨 등기 사유고? 권리는 말소 등기. 부동산 소멸은 멸실 등기. 요게 차이점인데 지금 여기 용어 정리니까 가볍게 봐놓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는 넘어가서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에서 나가도록 법률 규정까지 맞아볼까요? 네, 맞아볼게요. 저기 단원 자르기 위해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법률 규정이라는 건 등기할 필요 없이 언제 등기하느냐? 처분시에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법률 규정은 4개만 제목만 이해하시 다 나중에 다 알게 되니까. 첫 번째 일반 상속 남아있죠? 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이 취득할 때 상속이라고 말 쓰는데 상속은 아버님 돌아가시게 되면 등기를 해야 취득할까 아니면 등기 안 해도 취득할까? 등기 안 해도 피상속인 아버지 사망 시에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사망이 있게 되면 상속인이란 말이 나오고 피상속인이란 말이 나와요. 상속인, 피상속인. 죽은 자가 누굴까? 상속인일까? 피상속인일까? 죽은 자가? 찍으세요. 왜? 죽을 때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피 흘리고 죽어요. 아시겠죠? 피상속인이 누구다? 죽은 자. 산자가 상속인. 그럼 피상속인 사망 시에 등기 안 해도 취득하는 겁니다. 그럼 언제 등기하느냐? 팔아먹을 때 등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용징수란 말 따라 제목만 이해하세요. 세부적에서 안 보셔도 되고. 공용징수는 토지 수용을 의미합니다. 토지 수용 있는 경우를 공용징수란 말 쓰는데 수용이 있게 되면은 이 수용 개시일 날 주인이 바뀌는 것이고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수용 개시일은 제가 여러 번 땅을 수용한 경우에 수용 보상금을 지불하겠죠. 나중에 돈을. 그 보상금만 지불하게 되면 소유권을 제가 취득하는 거예요. 이 보상금을 지급한 날이 법에서는 수용 개시를 그럽니다. 그럼 등기 안 해도 상관은 없고 마찬가지로 처분시 등기하면 되고요. 판결받은 경우도 등기할 필요 없다 규정하는 판결은 대법원 판례가 형성 판결만 등기할 필요 없다고 규정합니다. 어떤 판결만?
형성 판결만. 판결은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원 확정 판결 그러면은 확인 판결이 있고 이행 판결이 있고 형성 판결이 있는데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 없다요. 거기에 차이점이고 이행 판결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제가 설명드릴 때 여기 이행 판결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까지 좀 참으시고요. 지금 형성 판결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가서 경매, 공매까지 입찰을 의미하는데 경매나 공매의 경우도 대금만 완납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지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는 뭐고 공매는 뭘까요? 공매는. 그럼 매매는 뭐예요? 아니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쉽게 하시면 돼요. 매매는 팔매, 살매. 팔고 사는 게 매매 계약이죠. 경매는 경쟁 매각. 공매는 공개 매각의 줄임말이 공매예요. 그래서 가끔 신문 보게 되면 한국자산공사 보유부동산 공개 매각 공고 이게 공매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경매는 경쟁 매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경매는 주로 어디서 하시고 법원이 관장하는 게 경매 방식이고 공매는 관공서 쪽에도 관장하는 겁니다. 세금 체납이 있게 되면 어디서 해요? 관공서에서 공매 처분하지 않나요? 그 다음에 경매는 경쟁 매각입니다. 그게 이제 차이점인데 공매는 공개 매각, 경매는 경쟁 매각을 줄임말이에요. 잘 팔리면 경쟁시킬까? 안 팔리면 경쟁시킬까? 경쟁 매각이 잘 팔리면 경쟁할까요? 안 팔리면 경쟁할까요? 잘 팔리는 부동산을 경쟁을 시킬까? 안 팔리면 경쟁을 할까? 안 팔리면 누가 살 사람도 없는데 뭘 경쟁을 시킬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 살 사람이 많아 경쟁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가격을 올리려고. 살 사람이 많아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공개 매각은 안 팔리는 부동산. 이 동네는 덩어리 큰 공장 규모 공장이 있는데 이거를 공장 안 팔리는 게 누가 알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개 매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기 있다고 알리면서. 근데 경쟁 매각은 살 사람 많으니까 경쟁시켜버리는 겁니다. 가격을 더 올릴 목적으로. 근데 경쟁 매각 그 뜻이고 공개 매각은 안 팔리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이 있다고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고 학개론 배울 때 부동산은 국지적 시장이란 말 안 배웠어요? 국지적 시장. 국지적 시장 배웠어요? 네. 그 국지적 시장이라는 얘기는 이 동네에서 공개가 안 해줘. 저쪽 동네로. 저쪽 동네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알릴 목적으로 공매 처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둘 다 대금만 완납하면 주인이 바뀌는 거지 등기할 필요는 없다까지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타 법률 규정의 경우는 나중에 5월달쯤 가서 한 방에 털어드릴 겁니다. 지금은 아직 민법 공부 안 돼 있으니까 거기는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185페이지에 등기 효력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자, 조심해 들어가시고 등기법이 역시 어렵죠? 안 어려운가? 아직까지 재밌어요? 네, 아직 맛을 못 보셨군요. 자, 아직 어렵지만 그래도 참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조심해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